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검찰의 공소장에는 루나가 폭락하기 1년 전부터 권 씨가 미국 투자회사와 함께 시세 조종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을 이용한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의 모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수요일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승인 심사 때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점수를 낮게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인데 한 위원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 취임 이후 첫 경기에서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와 아쉽게 비겼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2골을 터뜨리면서 클린스만표 공격 축구의 중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노점을 운영하던 상인들과 자치단체의 충돌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권 씨는 일단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범죄인 인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법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은 모자에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고 등 뒤로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측근 한모 씨도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지 시간 23일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붙잡혔습니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권 씨가 검거되자 범죄인 인도 요청이 즉각 제기될 전망입니다.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한 우리나라는 강제 송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범죄인 인도조약 가입국이고 몬테네그로도 조인국입니다.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한 미국 역시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 등 2명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와야 범죄인 인도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대표에 대해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다 권 씨 등이 신병 인도를 거부할 경우 신속한 송환을 원하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희망과 달리 범죄인 인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권도형 씨가 검거되자 미국 검찰은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가지 혐의로 즉각 기소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뉴욕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가상화폐 루나가 폭락하기 1년 전부터 미국 투자회사와 함께 시세 조종을 공모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체포되자 곧바로 권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사기 음모와 상품 사기, 증권 사기, 통신 사기, 그리고 시세 조종. YTN이 확보한 12페이지짜리 공소장을 보면 8가지 혐의 가운데 시세 조종에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됐습니다. 권 대표가 만든 가상화폐 루나는 지난해 5월 초 99.99%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전쯤 권 대표가 직접 미국 투자회사와 시세 조종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욕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 2021년 5월 권도영이 미국 투자회사 대표들을 접촉해서 뉴욕 남부 일대에서 투자회사 직원들과 함께 시세 조종 계획을 모의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5월 23일에는 시세 조종의 대가를 주기 위해 투자회사와 맺은 대출 계약을 수정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5월 24일에는 테라폼랩스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테라 USD의 가격이 1달러로 고정돼 안정적인 것처럼 홍보했고, 폭락 직전인 지난해 3월까지도 권도형이 각종 매체 인터뷰에서 거짓으로 안정성만 홍보하는 등 시세 조종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다른 가상화폐들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테라폼랩스만의 차별화된 장점으로 부각됐고, 테라 USD의 자매 토큰인 루나 가격이 치솟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뉴욕 검찰은 테라의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다는 알고리즘 자체가 사기라고 보고, 권 대표가 이를 투자자들에게 속이기 위해 시세 조정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검찰도 권 대표가 국내에서 이런 시세 조정을 주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에서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 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 수중공격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침노를 80에서 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수중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에만 10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부터 대남 타격용 순항 미사일까지 다양한 핵 탑재 수단을 과시하고 있어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탄두에 바둑판 무늬가 있는 대형 탄도미사일이 발사장으로 들어옵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입니다. 북한은 한 달 간격으로 화성 17형과 화성 15형 두 가지 ICBM을 쏘아 올리며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과시했습니다.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핵 탑재 가능성을 시사한 건 ICBM뿐만이 아닙니다. 초대형 방사포 KN-25와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에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했는지 의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양산되고 가장 멀리 정확히 때릴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포를 높이기 위한. 여기에 기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SLCM까지 공개하며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과시했습니다. 어제 공개한 핵무인 수중 공격정과 전략 순항미사일 공중 폭발 시험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핵전력 과시로 선제 원점 타격인 킬체인 등 한미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핵은 핵으로 정면 대결은 정면 대결을 하는 의지를 계속 발산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과시와 유일영도 체계의 강화 및 내부 체제 결속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관건은 북한의 주장대로 실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군은 소형화 기술 등이 상당 수준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전돼 있을 거라고 평가하지만 무기 체계에 탑재 가능하다라고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도발과 함께 다음 달 군사정찰 위성 발사, 정상각도 ICBM 발사 등이 예상되면서 7차 핵실험도 정해진 수순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사자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추모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을 6차례 언급하면서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감정을 추스리기 힘든 듯 고개 숙여 목을 가다듬기를 26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맞은 서해 수호의 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등으로 숨진 55명 이름을 차례차례 불렀습니다. 고 조진영 중사, 고 문영욱 중사.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전사자들의 얼굴과 유족, 생존 장병의 눈물이 뒤섞인 대전 현충원엔 숙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라는 말을 6차례 썼습니다. 용감한 서해 수호 영웅들이 NLL과 우리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경고도 날렸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서해 수호 용사들 묘소를 찾아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제대 한 달 남겨놓고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21살. 다들 또래 같은 또래. 21살. 이게 준영이. 예. 준영이 친구들이구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고 기습 질문을 했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김건희 여사와 손잡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유가족들이 일본에는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북한에는 요구하지 못하느냐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면서 이제는 가슴에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다는 현장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당정일체를 강조하며 닻을 올린 국민의힘 김기현 후의 지지율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 챙기기로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찾은 민생 현장은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대출 상담 등을 해주는 기관이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행보였습니다. 급전조차 구할 수 없이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서민 금융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구성된 당내 첫 특위의 방점도 민생 문제 해결에 찍혔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을 책임자로 앉혀 힘을 실어주면서 가스비와 전기료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챙기도록 했습니다. 가칭 민생 희망 특위는 단순하게 한두 번의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집권 여당 대표가 연일 민생을 강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최근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리얼미터의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월 첫째 주 44%를 넘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셋째 주엔 37%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2주 만에 7%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수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당대회 같은 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 그리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일본 포주기, 노동자 쥐어짜기가 아니고 다급한 민생 경제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전당대회 기간 김기현 대표가 원활한 당정 관계를 내세운 만큼 당선 이후 정부발 악재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선 김 대표의 민생 우선 여론전이 앞으로 더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와 소통하고 또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당정의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리는 선봉에 설 거라는 건데 이는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선 승리의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듭되는 거취 논란에 당직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검찰 기소는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이젠 피고인이 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기소 즉시 이례적으로 당일 당무위를 열어 당원 80조 논란 조기 수습에 나선 것도 사안의 무게감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원 80조 1항에 따라 당직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지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사망을 적용해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겁니다. 매주 재판 일정이 잡히면 당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과 주 69시간제 논란 등 대여 공세에 집중할 시기 이 대표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당 지도부의 정면 돌파 의지였던 셈입니다.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무위 절차도 당 대표직 유지도 모두 잘못됐다는 비명계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쫓기듯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란 것이 너무 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제기된 전면적인 당직 개편이야말로 현재 이 대표에게는 유일한 출구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 전략기획위원장, 수석 대변인 등 대변인단이 교체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 교체 관련해서는 의견 정리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당직 개편의 핵심이자 내년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무총장직 교체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비명계 일각의 반발을 부르며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무위 속전속결 전략과 당직 개편 카드가 리더십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당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절차를 무시하고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뽑았다는 의혹에 대해 상임위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렸고 간담회 등이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과 새로운 출발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와 아쉽게 비겼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가 2골을 터뜨리면서 클린스만표 공격 축구의 중심에 섰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3만 5천여 만원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의 첫 경기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초반부터 콜롬비아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를 예고한 클린스만 감독의 말처럼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쉴 새 없이 상대 골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틈타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볼 처리를 위해 골키퍼가 골문을 비운 상태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침착하게 왼발로 감아차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후에도 줄곧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이던 손흥민은 전반 추가 시간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추가골까지 뽑아내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109번째 A매치에서 37번째 골을 기록하며 차범근과 황선홍에 이어 역대 A매치 개인 득점 3위로 올라섰습니다. 공 잡았을 때 또 공 없을 때 움직임들을 보면 또 자신 있게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결과들이 또 두 골을 만들어냈고 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마치 축제 분위기로 흐르던 경기 분위기는 후반 시작 5분 만에 연달아 두 골을 내주면서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고질적 약점이 노출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양한 선수들을 교체 투입하며 경기력을 시험해본 클린스만 감독은 축구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을 2대2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Maybe the concentration was in the moment not there, but overall for the rest of the 84 minutes was a very good game. So. 국가대표 사령탑 첫 경기에서 한국 축구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확인한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나흘 뒤 우루과이전을 준비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당국 간 안보, 경제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화이트국 복귀 등에 소극적이어서 새로운 갈등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우 특파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당국 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또 인적 교류 회복을 위한 항공편 확장,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천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공식화한 데 이어 통일부 장관도 18년 만에 일본을 찾아 한반도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외무성 등에 제안했습니다. 차관급의 고위급 대화와 또 정세를 다루는 그 담당 실무 책임자들 간에 이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 하야시 회장도 잘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조치들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한국의 화이트국 복귀에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철회에는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国際的な枠組みに基づく輸出管理をしっかり適切に実施してきています。韓国側がこれを認める方向で見直しを行うことについては歓迎したいと考えます。 여기에 일본이 다음 주 교과서 검증 발표에서 독도 영유권 등 기존의 역사 인식을 고집할 경우 다시금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당국 간 후속 조치가 추진력을 얻으려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일본의 호응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공짜 야근을 부르는 주범, 포괄 임금제가 곧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발표 뒤에 일하는 시간만 늘고 보상은 뒤따르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자 포괄 임금제를 아예 선보자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국내 기업의 3분의 1은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예상되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주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는 하지만 이런 임금 체계가 법률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엄연히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대법 판례로 포괄임금제 적용 사례가 일부 인정된 뒤
마치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면 무조건 돈을 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사무금융 쪽이라든가 뭐 전문직들이라든가 이런 쪽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까지도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원래는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돈 받는 야근이 되도록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포괄임금제 악용이 없어지겠느냐, 공짜 야근만 길어질 거란 불만이 터져나오자 법을 고쳐 도입 자체를 막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때 현행 주 52시간제 이 제도에 대한 근로 기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방지책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에서의 근로감독관님들이 그거를 모든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거나 기본임금이 있더라도 가산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주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출퇴근 시간 관리와 기록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고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편과 함께 주 최대 60시간 정도로 조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할 전망인데 여론을 돌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개편을 이야기할 때마다 MZ세대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주로 20, 30대 의견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40대 초반 중간 관리자나 윗세대는 논의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바로 MZ세대입니다. 기성세대와 다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대통령 역시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MZ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MZ 노조라 불리는 새로 고침 협의회나 청년 유니온과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청년 중심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MZ세대 안에는 80년대생 40대 노동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관리자 목소리는 왜 정책에 반영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관리자들이 생각 이상으로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일을 가져오거나 이런 영업 같은 것들, 다양하게 생각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50대와 60대 등 더 윗세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젊은 층의 그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노동의 경험이 풍부한 그 장년층, 노령층의 그런 의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대에 따라 노동과 관련해 품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봐도 드러납니다. 일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고 물었더니 20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수입에 이어 두 번째로 꼽았지만 50대는 안전한 근로 환경에 좀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나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도 50대보다는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세대와 성별, 계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여론을 두루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Z세대 국한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특히 지금 장시간 노동에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 중심으로만 의견을 모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거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내린다고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줄면서 급매물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이나 평소 수준의 거래량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침체 등 영향으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마이너스 18.61%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도 낮아집니다. 서울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보유세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서초구 반포자의 같은 면적은 36%나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지만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다만 급매물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금리의 집값 하락 기대 심리가 여전해서 집값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기존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급히 팔려는 매물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주택 거래량 회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 가격이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서 여전히 높고 역전세난이나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 불안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평소 수준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입을 꺼리던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고가주택의 세부담이 경감되면서 강남권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나 수도권 상급지 위주의 갈아타기 수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절세 효과와 구매 욕구가 커지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매입 수요 증가 및 가격 하락폭 둔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6주 연속, 전세가는 9주 연속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분출되면서 백화점마다 이른바 명품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명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런 열기는 시들해졌고 명품 매출 성장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소공동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개장 전 이른 시간 사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1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건물 외벽을 빙 두를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긴 줄이 이어졌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9시 2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은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생각보다 오픈런이 할만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정도 줄이면 다음에도 또 기다릴 만한 것 같습니다. 찬바람 부는 경기에 코로나로 억눌렸던 보복 소비 심리가 사라진 데다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오픈런 열기도 시들해진 겁니다. 작년에는 9시 반에 와도 거의 80번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계속 올리니까 더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뭐. 실제로 샤넬은 지난해 4차례에 이어 이번 달 또다시 3에서 6%가량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예물 가방으로 인기인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사이즈 가격은 1년 전보다 15% 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2배나 뛴 셈입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도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매출 신장률은 평균 5%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백화점 3사 모두 20% 넘는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면 중고 명품 시장은 오히려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얹어줘야 했던 웃동 거품이 꺼지면서 오히려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정가가 1,900만 원인 롤렉스 인기 모델 리셀가가 1년 전과 비교해 20%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프리미엄이 높았던 그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 가격에 대한 거품이 좀 꺼지면서 최저점을 찍고 난 후에 현재는 계속해서 고객님들 수요가 좀 증가하는 편에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발길도 늘었습니다.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 자체가 조금 더 퀄리티가 괜찮은 게 나오는 것도 있고 경기 침체 분위기에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과열됐던 명품 시장도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이후 미국인들이 중소은행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예금을 인출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최근 2주 동안 5,500억 달러, 우리 돈 716조 원이 지역 단위 은행에서 대형 은행과 머니 마켓 펀드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야후뉴스와 유거부의 지난 21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12%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뺐고 18%가 이를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인 유로존 정상들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 등이 불러온 은행 위기의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 정상회의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예상보다 더 건강하게 2023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역내 은행 부문은 회복 탄력성이 있으며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 덕분에 굳건하다면서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완벽히 갖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의 기록적인 가뭄은 지난해 여름 이상장마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며 남부에 예년의 절반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댐에 풀만 무성합니다. 댐을 건설하면서 잠겼던 다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주 시민이 마실 물을 공급하는 동복댐의 저수율은 18%. 14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을 강타한 오랜 가뭄의 시작은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마 기간 평년 강수량은 중부 378.3mm, 남부 341.1mm 정도. 그런데 지난해 중부지방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지만 남부지방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내륙으로 오르내려야 할 장마 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만 머문 것이 원인입니다. 2022년 장마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며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걸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었습니다. 장마철에 시작된 강수량 부족 현상은 그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많았지만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남부 가뭄은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지난해 남부지방의 가뭄 일수는 2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가뭄 상태였던 겁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4년 이후 가장 긴 281.3일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4월부터는 기압골이 남쪽을 자주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남부지방의 강수량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커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가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전남 섬지역 식수원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 해수 담수화 선박이 본격적인 운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섬 지역의 열악한 물 사정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목포 삽진부두에 1,800톤급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선박 드림조어입니다. 배 안으로 바닷물을 빨아들여 여과 시설에서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소독과 미네랄 주입 과정을 거치면 음용이 가능한 깨끗한 식수로 거듭납니다. 하루에 담수 30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주민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뒤에 보시는 이 RO 장비는 해수를 미네랄 성분을 줄이는 거죠. 짠맛이 여러 가지 미네랄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약 한 30에서 한 60 ppm 정도 이제 순도로 이제 담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깨끗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막 마신 물은 해수 담수화 작업을 거친 바닷물입니다. 일종의 민물인 셈인데요. 맛을 보니 일반 시중에서 파는 생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드림조는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내 11개 산학경력단이 힘을 합쳐 세계 최초로 만든 이동식 해수 담수화 선박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덕에 도서 지역의 해수 담수화 시설과 비교해 물 생산 단가를 15% 이상 절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가뭄 상황이 심각한 여수 대두라도와 완도군 소안도에 비상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말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선박은 육상 시설과는 다르게 필요한 지역에 가서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고요. 새로운 기술이고 시장도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개선 과제도 있습니다. 드림지오가 투입되는 곳이 주로 작은 섬들이다 보니 접안 시설이 부족하고 섬 주변에 전복과 김 양식장이 널려 있어 이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은 국내 어느 섬에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담수화 선박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루 담수 1000톤 규모 이상의 중대형 선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번번이 좌절됐던 저작권법 개정 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철될지 관심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별세 소식은 문학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작가가 생전 저작권 분쟁을 겪으며 힘들어했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웹툰협회와 음악저작권협회는 창작자의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료 만화가들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순위로 두는 목표는 이 작가와 출판사가 맺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활용에 제동이 걸린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되찾는 겁니다. 무분별한 원작자 동의 없는 사업화 과정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 검정고무신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다시 온전하게 이 저작권자가 가지게 되고 계약금을 미리 받는 대신 헐값에 저작권을 일괄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은 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과거 비슷한 저작권 분쟁을 겪은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는 이 작가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저작권은 창작자가 아닌 그 누구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권리를 작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작가는 자기 작품의 본질을 지킬 수 있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자유롭게 창작을 뻗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동료 만화가들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토론회 장과 이 작가를 기리는 추모 전시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번이 국회에 계류되다 자동 폐기됐던 저작권법 개정이 관철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 간의 권리인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일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명소인 작천정에서도 벚꽃축제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무허가 노점을 운영하던 상인들과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울주군의 충돌로 축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작천정.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과 경찰 등 1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벚꽃축제를 앞두고 들어선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뒤져가 나가고 하는데 아니 여름이가 못 빠지냐고. 급기야 텐트 기둥마다 상인 한 명씩 달라붙어 철거를 저지합니다. 나 죽을게 여기서! 물건값이 1000배라도 넣어봐! 작천정에 들어선 몽골 텐트는 150개. 매년 수만 명이 찾는 벚꽃축제 기간 이곳에서 각종 공연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들어선 시설물과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게 울주군의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 계고서를 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를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행정 내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벚꽃축제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맞섰습니다. 그냥 꽃 피는 시절에 잠시 며칠 해가지고 또 벌어먹고 살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이 3번, 4번 죽이는 게 지금 이어서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민간 주도로 이뤄지던 벚꽃축제가 추진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오히려 영세 상인들의 설 곳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축제 기간 한철 장사를 위해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을 내고 텐트를 임대한 상인들로서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 대집행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울주군은 해당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도심 곳곳에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9개 나라가 특별 전시에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비엔날레에 전시할 작품 포장을 뜯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작품은 호주 여성 작가인 베티 머플러의 회화 2점입니다. 설치에 앞서 작품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도 꼼꼼하게 이뤄집니다. 개막을 2주 앞두고 막바지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2개국 79명의 작가들이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다 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열리는 제14회 비엔날레는 광주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기존 전시관을 포함해 국립광주박물관과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5곳에 전 세계 작가 80명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스위스 등 9개 나라의 국가 전시시설도 마련됩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은 국가관이 확대가 됐어요. 근데 국가관 같은 경우는 광주 비엔날레 그 기간 안에 다른 나라들이 장소를 빌려서 그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광주 비엔날레 위상은 대단합니다. 네. 광주광역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비엔날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 영상물을 만들고 지역 대학을 찾아 무료 커피 나눔을 진행하는 등 비엔날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14회 비엔날레는 주제가 물입니다. 우리 사람을 편하게 또 평등하게 만드는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을 소재로 하는 14회 광주 비엔날레가 90일 동안 전 국민, 전 세계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획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는 역대 최장 기간인 94일 동안 열립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기피시설인 소각장이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소각장 지붕 위에 스키장을 얹어 지역 명소로 만든 곳이 있다는데요.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하의 도시 코펜하겐의 해안가 아마게르 바케 인공산과 125m 높이의 굴뚝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인공산엔 초록색 스키 슬로프가 쭉 깔려 있습니다. 스키장 아래쪽엔 아이들이 쓸매를 탑니다. 스노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은 스피드와 묘기를 즐깁니다. You can come here, you can ski whenever there is snow, no snow, raining, windy, all year round, man. Never closed here. 뒷산 오르듯 등산로를 따라 걷고 높이 85m 암벽 등반도 가능합니다. 겉으로 봐선 소각장 같지 않습니다. 이런 혁신적 디자인으로 한 해 5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아마게르 바케는 독특한 건축 디자인뿐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도 유럽연합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태울 때 나오는 오염물질은 각종 정화 시스템을 통해 제거됩니다. 굴뚝에선 미량의 이산화탄소가 섞인 수증기만 배출됩니다. 또 악취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됐습니다. Combustion air is taken from the waste bunker and reception hall from the waste and thermally treated within the plant. And in this way, smell is disappeared. 아마게르 바케를 둘러본 오세훈 시장. 마포 상암동에 들어설 신규 소각장을 친환경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역시 과학기술이 이곳 덴마크에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깊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배출가스의 질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앞서 상암동 소각장 주요 시설과 진입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엔 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발이 여전해 앞으로 소통과 설득이 관건입니다. 코펜하겐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전용기를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국무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보잉 737기종 전용기로 제재 대상이 되면 부품 수급과 수리가 어려워집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2020년 8월 부정 대선과 관련해 루카셴코 정권의 폭력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연합훈련을 감행하는 등 푸틴 대통령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whatever 나 싫은 말야 저기 아득한 미래로부터 날아왔어 쏟아질 듯이 빼곡한 별들 사이를 지나 fly fly 네, 현재 충북과 영남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황사가 잔류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가실 텐데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7도, 부산은 9.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춘천과 청주가 17도, 대전 16도, 대구도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